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깊은 메시로 빠뜨리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조급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뜩이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스마트폰 속의 정보들을 손가락으로 튕겨내며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평온한 종착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마모되어가는 우리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도시와 그곳의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용한 방 안일 수도 혹은 누군가에겐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는 타국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수많은 교훈 중 가장 뼈아프고도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인생을 가장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것은 큰 천재지변이나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남들보다 늦으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3분이면 익는 컵라면 앞에서 시계를 5번이나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누르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지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신이시여 제발 지금 당장 인내심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모순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운전할 때마다 마치 F1 레이스라도 된 듯 앞차를 추월하지 못해 안달복달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달려가 봤자 결국 다음 신호등에서 제 차 옆에 나란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 인생이라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사실 그 결론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 대단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늘어나고 마음은 단 1초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깨는 늘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제 어깨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제 어깨가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서 광산에서 캐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긴장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죽자 사자 매달릴 때는 손끝 하나 닿지 않던 기회들이나 평온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숨을 고를 때 어느새 제 발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노력은 분명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 집착이라는 괴물을 숨겨두고 있다면 그 노력은 어느 순간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아니라 나를 태워버리는 화마가 됩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시간적 희소성인지로 인한 인지행동, 간섭, cognitive behavioral interference due to perceived temporal scarcity라고 할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요즘 저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애쓰는 것이 정말 필요한 노력이니 아니면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을 붙잡으려는 집착이니 자연을 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창밖의 산이나 공원의 나무를 보세요. 장미꽃이 빨리 피고 싶다고 한겨울 눈밭에 고개를 내미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무가 빨리 자라고 싶어서 제 몸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걸 보셨나요? 나무의 나이테는 추운 겨울을 견딜 때 가장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멈춤의 시간이 사실은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뼈대가 되는 셈이죠.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철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문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돌려봐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목만 다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을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이런 증상은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남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하고 초라해 보여도 땅 아래 뿌리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취가 줄어드는 시기에 내면은 비로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고요한 시간을 단순히 공백이나 실패로 오해해서 불안해할 뿐입니다. 오늘만큼은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그 무거운 힘을 조금만 빼고 삶이 흘러가는 그 유연한 곡선을 잠시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서두르지 않아도 당신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밤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내디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선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저는 그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게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예전만 못해서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글픈 느낌입니다. 특히 평생을 공들여 키운 자식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섭섭한 정도를 넘어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데 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지요. 하지만 그 말을 내뱉어 봐야 돌아오는 건 되게 차가운 침묵이거나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라는 무심한 대답뿐입니다. 참 얇겠죠.
자식 농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투자자가 경영권은커녕 배당금도 요구하기 힘든 아주 불공정한 스타트업과 같습니다. 30년 넘게 무보수 CEO로 일했는데 주력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하더니 회사 서버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격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독약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옆집 철순에는 벌써 봄을 맞아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줬다느니 앞집 영인에는 손주가 명문대에 붙어 잔치를 연다느니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내 뜰에는 아직 서리발만 가득한데 남의 집 정원에는 꽃이 만발한 것 같으니 세상이 야속하고 마음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인정을 비료 삼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지독한 외로움이 정말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이제야말로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질 기회인지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과도한 불안은 감정적 투사, emotional projection과 자기 분화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자면 대리보상적 성취 동기에 의한 심리적 밀착, psychological enmeshment driven by vicarious achievement motiv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길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이 뻔한 위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주의 섭리를 관통하는 가장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연의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추위가 오면 나무는 과감하게 잎을 떨구고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모읍니다. 겉으론 죽은 듯 보여도 땅 아래에선 내년 봄을 지탱할 힘을 쉼없이 비축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나 사회적 인정이 줄어드는 시기야말로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정체로만 해석하고 억지로 한여름의 햇살을 구걸하려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내 노력이 보상받는다고 믿으며 집착의 끈을 더 세게 당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서 누가 끈을 세게 당기면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끈을 끊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통제하려는 마음은 겉보기에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쌓여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사랑은 아이를 살리고 통제는 아이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결국 부모 자신까지 망가뜨립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까지 부모가 대신 치워주려다 보면 아이는 자기 다리로 걷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펭귄이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나요? 황제 펭귄은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발등 위에 알을 올려두고 정성껏 키우지만 일단 새끼가 자라면 미련 없이 바다로 떠나보냅니다. 펭귄도 아는 걸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저는 자식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술은 조언이 아니라 거리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뚝 끊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불안해서 전화를 걸고, 내가 불안해서 간섭하고, 내가 불안해서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그 고질적인 패턴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불안은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모가 안절부절 못하면 자식은 더 초조해지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교를 끊는 용기입니다. 남의 집 정원에 핀 꽃이 화려해 보여도 그 정원사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딧물과 싸우며 겨울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비교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찢는 자학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성공해라가 아니라 너의 속도로 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침묵이 바로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성숙입니다. 자식의 시간표에 내 행복을 맡겨두면 우리는 평생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하루를 다시 세우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루틴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자식이 잘 돼야 내 인생이 보상받는다는 생각은 사실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는 자식의 트로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의 길이 좁아지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의 길이 넓어집니다. 부모의 평온함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넓은 운동장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부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기보다 멀리서 괜찮다, 털고 일어나라는 신뢰의 눈빛을 보내줄 때 아이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신다면 딱 10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내가 할 일은 불안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다. 그 10초의 멈춤이 쌓여 당신의 마음 근육이 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방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면을 단련하는 아주 치열한 실력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억지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결과물은 대개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억지로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들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은 금방 텅 비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어긋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영혼의 에너지를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대가가 더 잔인하게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몸과 마음이 탱탱해서 억지로라도 밀어붙일 맷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억지가 피로가 되고 그 피로는 불안이 되며 결국은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묵직합니다. 억지로 피운 꽃은 향기가 약하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시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삶의 생태학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서두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일이 눈앞에 쨍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믿지요. 특히 자녀의 혼사나 재테크 혹은
남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 같은 문제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결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부모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조건 좋으면 대충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자식의 등을 떠밉니다. 또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갑자기 무리한 운동에 매달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보약에 의지하기도 하죠. 가끔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가진 것 이상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라고 하던가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가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집니다. 지금 하시는 그 행동이 정말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속의 불안을 잠깐 잠재우기 위한 마취제인가요? 사실 이런 상태를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에) 따른 자기 제시 셀프 프레젠테이션의 과부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고 싶은 욕구가 나 자신의 본질을 압도해버린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맞는 달콤한 바닐라 향의 기원인 바닐라 난초는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단 몇 시간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수개월을 묵묵히 기다리죠. 만약 사람이 욕심을 부려 그 꽃을 억지로 일찍 피우려 했다면 우리는 그윽한 바닐라 향 대신 그저 풀비린내 나는 시든 잎사귀만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인생의 향기도 이와 같습니다. 향기는 속도를 올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추위를 견디고 시간을 통과하며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발산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 매화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인들을 시켜 매화나무 아래 화로를 수십 개 갖다 놓고 따뜻한 물을 매일 뿌려 땅을 데웠습니다. 상인의 욕심대로 매화는 다른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홀로 화사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상인은 기세등등하게 손님들을 초대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꽃에는 매화 특유의 고고하고 서늘한 향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정상적인 열기에 취해 핀 꽃잎은 하루도 못 가 툭툭 떨어졌고 그 나무는 이듬해에 아예 고사해버렸습니다. 이 상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자식이라는 나무에 조급함이라는 화로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나요? 빨리 꽃을 피워라. 남들보다 앞서라고 열기를 더하면 겉으로는 아이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이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향기 없는 꽃처럼 금방 시들고 말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친절을 짜내고 억지로 인자 한 척 웃음을 짓고 억지로 좋은 사람 연기를 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 연극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은 환갑을 넘겨도 다들 청년 같으시잖아요. 보톡스 덕분에 표정은 다들 항상 놀란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굴은 팽팽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여유와 향기까지 성령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덜 하는 것입니다. 덜 간섭하고, 덜 비교하고, 덜 조급해하고, 덜 꾸미는 것. 그 덜함이 만든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가 들어옵니다. 진짜 대화, 진짜 관계, 그리고 진짜 평온한 말이죠. 신기하게도 사람은 진짜가 생길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얻어낸 결과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익어간 결과는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묵묵함입니다. 묵묵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올 때까지 내가 해야 할 기본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믿어주는 것, 내 몸을 돌보되 과시하지 않는 것, 내 생활을 정돈하되 남의 시선을 의식해 꾸미지 않는 것. 이런 묵묵함은 소리가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위도 뚫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산행을 할 때 가장 빨리 지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초반부터 남들을 추월하려고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정작 정상에서 멋진 풍경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페이스대로 묵묵히 발밑을 보며 걷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결국 향기로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타인의 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뿌린 향수가 아닙니다. 내가 보낸 시간의 무게와 내가 견딘 겨울의 깊이가 응축되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인격의 향입니다. 서두르면 결과를 조금 앞당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향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피우려 하고 있다면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꽃은 제때가 되면 반드시 피고 그 깊은 향기는 혹독한 겨울을 견딘 뒤에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당신이 구걸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 했던 자신에게 애썼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그 착각이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비례하는 결과가 온다고 믿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 인생이 그 설계도대로 착착 흘러갈 것 같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우리는 점점 더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그 조종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이라는 배가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릴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주문 하나 제 마음대로 안 돼서 뒷사람 눈치를 보는 처진데도 여전히 내 자식이나 세상의 흐름은 내 소나기에 넣으려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끝도 없는 바다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배 한 척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오만에 빠집니다. 내가 파도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파도를 멈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겠다고 덤벼듭니다. 자식의 앞길에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책을 강구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겠다고 애를 쓰며 돈의 흐름이 막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흐름을 뒤집으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파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람이 만들고 조수의 흐름이 만들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가 만듭니다. 노련한 어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들은 바다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파도를 멈춰달라고 신에게 떼를 쓰지도 않지요. 그들은 그저 묵묵히 낯을 내리고 배머리를 파도의 흐름에 맞추며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낮은 자세로 버팁니다. 바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파도를 없애는 괴력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는 유연한 지혜입니다. 파도와 정면으로 싸우는 배는 부서지거나 뒤집히기 마련이지만 파도의 리듬을 읽고 몸을 맡기는 배는 결국 수면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노련한 어부는 파도를 탓하지 않고 돛을 조절한다는 격언은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이를 설명하자면 내적 통제 소재의 과잉, 투사, over projection of internal locus of control에 의한 심리적 소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뜻하죠. 특히 자식 문제에서 이 원리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자식이 겪는 고통의 파도를 부모가 대신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고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급하게 뛰어들어 아이의 파도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면 물결은 더 거칠어지고 자식이라는 배는 자생력을 잃은 채 뒤집힐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물리학적으로 볼 때 바다의 파도는 물 자체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파도는 에너지의 이동일 뿐이며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할 뿐입니다. 즉 파도가 아무리 높게 쳐도 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론가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만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파도는 결국 우리를 지나쳐 저 멀리 사라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적인 결단입니다. 파도를 멈추는 것은 내 몫이 아니지만 내 배의 키를 잡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자식에게 쏟아낼 불안 섞인 잔소리를 한번 참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날씨를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파도를 없애는 시기가 아니라 파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성형하는 시기입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흐름에 내 삶을 슬쩍 맡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에 나를 동기화시키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무릎 관절 하나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이인데 세상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습니까? 어제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군요. 마치 제 몸이 주인님,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시죠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도 내 통제를 벗어나는데 타인의 인생을 통제하려 드는 건 얼마나 무모한 욕심인가요? 이때 부모나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바다로 뛰어들어 조난자를 직접 건져 올리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쳐도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빛을 쏘아 올릴 뿐입니다. 그 빛을 보고 배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항구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 조종간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배가 더 안전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뺄 때 보이지 않던 구조선이 보이고 물결의 흐름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평온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고 비로소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파도 너머에는 반드시 고요한 수평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평선을 믿고 오늘 밤은 당신의 지친 마음을 깊은 휴식의 바다에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삶의 진짜 목적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된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그 거창한 목표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 말이죠. 젊을 때는 목표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어야 하며 뒤처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그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으로 환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얻은 전리품들 가운데 내 영혼을 진짜로 따뜻하게 데워준 건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서두르느라 놓쳤던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 가슴속에 깊은 공허로 남곤 합니다. 자식이 어릴 적 내밀던 그 작은 손을 바쁘다는 이유로 뿌리쳤던 기억, 배우자가 건네던 짧은 진심을 피곤하다는 핑계로 흘려보냈던 그 찰나의 순간들 말이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삶의 보석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발로 차며 금광을 찾아 헤맸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멈춤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는 최고의 실력이자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던 진실을 마주하는 아주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물을 맑게 만들겠다고 그릇을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탁해질 뿐이죠. 하지만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시간이 흐르게 하면 앙금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애를 쓸수록 오해의 먼지는 더 자욱해지고 진실은 더 흐려집니다. 반대로 잠깐 멈추면 그동안 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수동적 수용성,
passive receptivity, maintaining dynamic equilibrium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가장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은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멈추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방금 거실로 왜 나왔는지 잊어버려 멍하니 서 있을 때면 제 뇌가 강제로 멈춤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를 외치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늘이 주신 명상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웃음. 사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만사는 저절로 된다는 말이 참으로 현실적인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내 몫에 성실함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거대한 삶의 흐름을 믿고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밤이 지나면 해가 뜬다는 걸 알면서도 해가 안 뜰까봐 밤새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곤 합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진공 상태는 사실 텅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으며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역동적인 공간이죠. 우리 인생의 비움과 멈춤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과 지혜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수용의 능력을 키우는 준비 단계입니다. 꽉 찬 컵에는 어떤 좋은 차도 담을 수 없듯이 내 마음이 고집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새로운 기회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거창한 성공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아직 내 숨이 편안하다는 그 자명한 사실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그 넉넉한 향기에 이끌려 필요한 인연과 복이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운은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머무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더군요. 운은 유연한 그릇을 좋아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의 길은 좁아지고 부모가 평온해지면 자식의 길은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대신 돌을 치워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신의 다리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계절에 맞춰 피어날 것이다라는 무언의 신뢰를 보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서 완성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착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교를 비우면 자존감이 살아나며 원망을 비우면 멈췄던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노년의 삶을 저녁 노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을이 져야만 밤하늘의 보석 같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당신의 남은 여정도 그렇게 은은하고 품격 있게 빛날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세상의 큰 흐름이 당신을 부드럽게 받쳐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당신만의 평온한 항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의 목소리도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더 나긋나긋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잡했던 생각의 실타래를 잠시 머리맡에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지금은 오로지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다정한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아도 강물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캄캄한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오듯 당신의 마음속에도 곧 당신만의 계절이 가져다주는 찬란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려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을 감싸는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과 선풍기의 잔잔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노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서서히 아주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꽃길만 가득하길,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